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우리 민명우 선생님은 이번 개인전 한 7번째쯤. 예. 특히 이 전시장에서 보니까 전부 다 부엉이만 있어요. 예. 어떻게 부엉이를 그리시게 되었는지. 그때 2013년도인가 공장 그 환풍기를 갖다가 그 고장이 나서 이제 뜯어놓고서 잠깐 중국을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달이 늦어갖고서 그 환풍기가요. 그래서 밀고 있다가 이제 갔다 와 보니까 한 2주를 있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옥색으로 된 이만한 알이 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동네 지나가는 형님이 그 부엉이 알이요. 그게 걔들이 왜 거기다 알을 낳냐? 보통 이제 그 바위나 그런 데다가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얼마 지나니까 그러니까 알을 이제 품고 나니까 이제 새끼가 한 3마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구를 좀 해야겠구나 하다 보니까 몇 년을 좀 스케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눈도 커지고 이 눈을 좀 많이 봤지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도 눈빛을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심성을 찾아내듯이 또 그 부엉에서도 이 심성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봤어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뭐 내면을 찾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찾고 그러는데 너는 왜 부엉이만 그러냐 했더니 아니 내가 왜 제 내면도 제가 갖고 있는 내면을 내보내면은 자아도취에 빠지는 걸 갖다가 왜 보여주냐 얘기예요. 차라리 동물에 보이지 않는 희노애락을 찾아주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집에다가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슬픈 걸 맨날 그리다 보면은 집에 걸어놓을 때 그 사람이 지금도 우울한데 슬픈 걸 맨날 보면은 더 우울해 볼 거 아니냐. 즐거운 걸 보게 해서 그 사람이 희망을 찾게 해주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의 임무가 아니냐 이게.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민병우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엉이는 언제 그리신 건가요? 제가 부엉 2020년이죠. 2020년에 밤에 부엉이가 조리실 판넬 지붕 위에 앉아갖고 한 4-5마리가 앉아갖고서 이 달에 앉아갖고서 이렇게 주시를 하더라고요. 뭔가 기다림에 대한 그런 주시 같아요.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93년도 어느 겨울에 남매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12월에 펴서 3월까지 피는 꽃이 있나 본데 그 향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했더니 가이드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이건 남매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매도 향이 강하고 부엉이도 어떤 토속적인 향이 강하다 보니 이거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파란 밤하늘에 이제 밤이 바다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꽃이 피고 큰 달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제 염원을 간 기다림에 대한 이제 그림이죠, 이게요. 축제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언제 때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2021년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왕과 비라는 작품인데요. 밤에 왕과 밤에 이제 이제 여왕인데 이때도 꽃에 축제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표현한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밤에 이것은 충북에는 바다가 없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연 속에서 어떤 이 새의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찾아본 거지요. 자, 이 부엉이 작품은 다른 것보다 약간 색 자체는 블루가 배경이 되어 있지만 앞에 보면 하나는 눈을 정말 커다랗게 뜨고 또 한 마리의 부엉이는 눈을 감고 있는 이런 표정이 상당히 부엉이 표정이 상반되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든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꽃을 보면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꽃 속에서 사람이 어떤 남녀 간에 남자는 이 꽃나들이를 가기 싫어하는데 여자는 그 꽃나들이를 나와서 엄청 즐거워하는 장면이거든요. 남자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무조건 꽃을 보니까 이래도 남자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꽃 속에서 꽃나들이 나오는 부엉입니다. 이거는요. 그게 부엉이의 어떤 정말
부엉이 데이트 같은 거 예, 예.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런 작품들이 예, 맞습니다. 예. 이 작품은 사실 세 마리의 부엉이가 그 각각 정말 꽉 차 있는 마누얼 같은 그런 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부엉이 작품인데 이 작품도 역시 제작 연도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예. 항상 달에 보통 부엉이가 울면 5시까지 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지붕 위에서 새끼들하고 새끼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보면 그 속에서 그 달 속에 그 지붕에 꽃은 없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별빛들이 꽃처럼 이제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별을 찍듯이 꽃도 거기서 그 달과 함께 이제 서로 어우러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달이, 원래는 그 달을 비치면은 그 부엉이가 이제 검은데 이제 반대로 이제 본 거지요. 이거는 하얀 부엉이가 될 수도 있고, 빨간 부엉이가 될 수도 있고, 노란 부엉이가 될 수도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제 마음하고 연관시켜 버린 거지, 그거를. 어쩌면 거의 민병구 작가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도 저는 보여지는데 작업실에 보니까 정말 외롭고 전투적으로 작업을 치열하게 밤새워가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혼자 독야청청 풀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든가 집념 같은 것이 아주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1시간 반을 자는데요. 일을 하면서요.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쉬고 싶을 때는 항상 어떤 때는 이제 저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행장을 내다보기도 하고 벌판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풍수하시는 분이. 제 사주에는 벌판을 바라보는 꿈을 그리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산속에 있으면은 속이 좁아지고 벌판을 바라보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큰 넓은 그 지평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넓은 그 강가에 가서 어떤 그 갈대숲이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어떤 포만감을 제 스스로의 그 어떤 즐거움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민병우 작가의 작품은 사실 기본적으로 부엉이를 테마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도 부엉이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살려내고 잘 보여주는데 유독 이 해질녘이라고 하는 작품은 배경도 생략되어 있고 약간 그 분노와 어떤 불아리는 이런 그 표정들이 은근하게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엉이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것에서 작가가 어떤 이 작품 제작할 때 특별한 감정 같은 것이 궁금해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부엉이가 시커먼 밤하늘에 달도 없는데 지붕에 앉아갖고 그 지붕 그 판넬을 움켜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움켜잡으면서 뭔가 날아가고 싶은데 날아갈 그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부엉이가요. 그래서 보니까 저 때 비 오는 날 저런 중후한 맛이 느낄까? 어둠도 흘러내리고 있고 빗물과 함께 또 그 어둠도 흘러내리다가 정지되지 않고 그 속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빗물과 함께 흘러갈 때 그걸 느낄 적에는 제가 저게 내 마음이구나. 저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그때 그 이미지를 찾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엉이가 이 어둠과 같이 소리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저것도 그림이 되겠구나. 제가 이제 가끔 시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이 작업 노트를 쓰다 보면은 때로는 쓰거든요. 어둠과 함께 제 눈물도 흘러가고 또 제 보이지 않는 웃음도 감춰진 웃음도 빗물과 함께 흘러가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제 감정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도 해보죠. 지금 제가 43년을 갖다가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참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너는 책을 많이 봐야 돼. 그 책을 보면은 이 그림하고 많이 연관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작업 노트를 많이 쓰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병구 작가를 사실 이야기하려면은
지금 몇 개의 인터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한 34년의 생활을 무대 미술로 살아왔고 또 대한민국 그 연극상에 한 4번씩이나 또 무대 미술상을 수상을 하고 또 정규적인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고 독학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뭐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었고 뭐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작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올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저희 그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짓던 분이었기 때문에 비행장이 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공사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사고로다가 이제 다 이게 이제 불구는 아니어도 일하시는데 힘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병원 생활만 14년을 하시다 보니까 생활이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몰랐었어요. 그림이라는 자체를. 제가 이제 말이 좀 저기 되는데 국어책을 잊어버렸는데 국어책을 헌책방에 가면 있다 그러더라고요. 헌책방에 국어책이. 그래서 갔더니 25원인가 하는 책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이만한 사군자 묘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런 게 있었나. 그림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그게 30원인가 40원이었나 본데 그거를 사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리지? 그래서 습자에다가 그려보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꾸불꾸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빛을 대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잘라다가 그 전구에다 비춰갖고서 그걸 연필로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춰가서 이제 그 그리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 댁을 겨울에 왔는데 그때 그 인사동을 처음 와봤어요. 와봤는데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가을에 그 그림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여자 그 누드를 그렸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또 들어오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만화도 같이 공부를 했고 해서 틈틈이 이제 만화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만화도 그려보기도 해보고 석고대생을 배우질 않았어요. 저도요. 석고대생을 배우질 않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남농 선생님 서울에 왔더니 그 표구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포에 가면 남농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남종화를 따라갈 분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교복을 입고 찾아갔었어요. 한 번이요. 찾아갔는데 이제 그때 그 땡볕 여름 같아요. 기억으로 나는데 그 갔더니 열차를 타고 내려갔더니만 거기서 선생님이 서울 가셨다 그래갖고서 그 빈속에 땀을 쭉 물만 먹어가면서 기다린 거예요.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니까 나중에 선생님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닦아주시더라고요. 떼국물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밥도 얻어 먹고 선생님이 좀 차비 5,000원을 그 당시 5,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그림을 하나 받았어요. 요만한 그림을. 소나무 그림 하나를. 근데 그 소나무를 선생님 직접 그려주시면서 주시는데 얼른 거기를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땀은 줄줄 흐르죠. 앞에 노란 별은 보이죠. 선생님 그림 보면서 선생님이 직접 그림을 받으니까 본인 앞에서 그려주니까 얼른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림도 받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는 그 그림을 보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야, 저렇게 신기한 그림이 있을까? 저는 지금 이제 액자를 해놓고 집에 이제 갑옷처럼 모시고 있지만은 그 이후로다가 선생님이 그때 그러셨거든요. 스케치를 많이 하라고. 근데 스케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인사동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를 이제 제대로 졸업도 못할 뻔했었어요. 이제 교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공모전 낸 게 있었는데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미술 선생님하고 좀 안 좋아갖고 제가 이제 결국 학교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학교 안 나도 좋으니까 그림 열심히 그려. 그래서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수업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게 그림이 된 발당이 되고 졸업을 하면서 인사동을 오면서 어떤 분들은 뭐 장우선 선생님도 그래서 장우선 선생님도 말씀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선생님 나중에 그때가 아니고 몇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들 찾아뵙고 무대 미술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눈이 넓어진 건 아니지만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조언을 들어가면서 참 어려운 초면에 이 녹차, 그러니까 설녹차라는 거 있죠. 그거를 주시면서 풀냄새가 나는 게 왜 그때는
이 참 비린내가 많이 났는지 마실 때는 그 마시고 나서는 그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와닿아요. 예? 젊었을 때 쉬지 않고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만이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그것이 탄탄한 바탕이 돼서 너의 그 언제까지 그림을 네가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커다란 족보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많은 이름 모르는 제가 모르는 분들을 전화해서 찾아뵙기도 하고 직접 그분을 물어물어 찾아가서 제가 그림을 뭐 학교도 안 나오고 그 선생님들 이름만 듣고서 그분의 유명하신 그 말씀만 듣고 찾아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참 큰 절까지 오셨었어요. 그림 받을 때는요. 직접 그림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 인삼도 이만큼 사주고 가서 제 선생님한테 또 큰 절까지 올리고서 또 주시면은 또 받아갈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지금도 어떤 때는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도 진짜 그 명심보감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그림을 많이 보면은 좋은 눈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을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네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이 뭐 좋은 그림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하려고 많이 그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무대 미술을 하면서 제 무대 미술 하면 아침 5시에 나갔다 새벽 1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요. 왜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도 했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돈을 벌기보다는 제가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돈 때문에 살아가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가 우선이 되고 그것이 서서히 지금 사회하고 같이 연관돼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본 거죠. 그리고 이 그림도 또 처음에 제가 그림을 시작하고서 그림이라고 시작하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붓을 잡아보고 연필을 잡고 서울에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싶었었는데 한 43년 만인가 45년 만에 처음 제가 그 개인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가지고 이 서울에서 하니까 저는 행복한 거죠. 천산병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귀천이라는 그 시가 있듯이 이 세상 아름다운 소풍을 가지고서 살아갔다는 그 참 말씀 한마디가 그것도 지금 가슴이 와닿아요. 인사동에서 선생님하고 막걸리도 마셔봤거든요. 천상병 선생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하신 말씀들이 지금 진짜 너무 아름다운 제가 이 여행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자, 어쨌든 우리 저 민병구 작가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서울에서 아주 훌륭한 그 전시공간에서 개인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일단 무엇보다 민병구 작가가 작품의 주제도 그렇지만 치열한 작품의 작업을 태도를 갖고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부엉이만 그려오는 모습들이 참 한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느라고 생계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수 일도 하고 또 뭐 조각하는 일도 하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붓을 놓지 않고 부엉이 작업을 해온 것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아주 많은 시간을 좀 내서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 좋은 전시를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